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19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9강의 주제는 토지 정책입니다. 그 페이지는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토지 정책, 우리 책의 흐름이 토지 정책을 하는 이유가,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토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토지 문제를 거기 몇 가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물리적 토지 문제,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보지 마시고, 이제, 어차피 부동산 문제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보실 것은 252페이지에, 거기 이제 경제적 토지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는 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직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죠. 요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가끔 나왔어요.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경우인데, 20회 이후에 한 번인가, 23회인가 24회 한 번 나왔었고요. 그 전에는 13회 때, 14회 때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직각으로 인한 폐해단, 요것만 눈으로 잠깐 보시면 되는데, 전부 다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폐단하고 안 어울리니까 틀린 지문이다 보시고, 일부러 시간 내서 보시기보다는 기출문제집에 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각으로 인한 폐단이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옳은 지문이구나, 라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거 전혀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4번의 오른쪽에 토지 소유 지나친 편중 문제, 이게 토지 분배 문제거든요. 이 토지 분배를 이제 소득 분배라는 경제학적인 그 측정 지표를 가지고 박스 안에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분배에 대한 논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모의고사용으로 그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10분위 분배는 안 보셔도 돼요. 소득 분배 측정 지표를 이제 토지 분배 측정 지표를 활용했을 때 서술한 내용은 위에 있는 건 설명할 필요 없고 박스 안에 있는데 박스 안에 있는 이제 로렌츠 곡선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그 해석도 필요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이 대각선이 여기 보면은 소득 누적 점유율, 여기가 인구 누적 점유율이라서 소득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게 토지하고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응용해 보면은 이 대각선이 뭐냐면은 이제 완전 평등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분배는 약간 하는 겁니다. 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이제 책을 읽는 거를 뭐 강하게 이제 색깔까지 칠해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꺾어진 거 있죠. 요것을 이제 완전 불평등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하나 축 처진 게 있죠. 로렌츠 곡선이야. 그 로렌츠 곡선은 뭘 말하냐? 요것이 파란색이 로렌츠 곡선이에요. 곡선. 근데 이제 그 로렌츠 곡선에 굴곡이 있죠. 굴곡이 클수록 이제 불평등도 있죠. 불평등도는 이제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굴곡이 작을수록 불평등도는 완화된다라는 정도만 이거는 아시면 됩니다. 이런 굴곡이 클수록 이게 축 처진다는 거죠. 축 처지면 어디에 가까워요? 불평등에 가까워지고, 이게 그 작을수록 굴곡이 이제 점점 완만해진다는 거니까 완전 평등선에 가까워지더라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각선이라고 표시된 것이 완전 평등선을 말하는 것이고, 꺾어진 90도 각도가 이제 그 불평등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굴곡이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게 그 작을수록 이제 평등에 가까워진다. 근데 이제 로렌츠 곡선에 대한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진위계수가 있는데, 그 공식을 이제 그 뭐라고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보다는 여기다가 A를 잡아보고 B로 잡아볼까요? 로렌츠 곡선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A 국가의 로렌츠 곡선 굴곡이 B 국가의 굴곡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A 국가가 C 국가보다도 크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A 국가는 B, C보다는 굴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불평등이 더 심한 국가예요. 그럼 A하고 B하고 A, C는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럼 B하고 C는 어느 게 더 불평등 국가일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을 개선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 거, 지역 간의 국가 간의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게 진위계수입니다. 진위계수는 여기를 이제 완전 평등선을 로렌츠 곡선의 면적을 우리가 A라고 잡고 로렌츠 곡선과 불평등 곡선, 불평등 이제 구조의 이제 B를 한번 잡아보면은 진위계수는 이제 A하고 B를 더한 겁니다. 그 전체 삼각형에서
A가 차지하는 거죠. A가 차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진위계수다라고 합니다. 그 진위계수는 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책에 나온 것은 0에서부터 1까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0은 이제 완전 평등을 말하죠. 그리고 1은 완전 불평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0이 되려면은 A와 B 중에 뭐가 사라져야 되냐? A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B분의 0이 되겠죠? 그럼 B분의 0이 된다는 것은 이제 A가 사라지려면은 로렌츠 곡선이 완전 평등선이 딱 붙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1이 되려면은 B가 없어져야지 1이 되죠. A분의 A가 1이잖아. 그럼 B가 사라지려면은 로렌츠 곡선이 완전 불평등선에 완전히 붙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0에 가까울수록 평등도가 커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커진다라는 논리가 이제 잠깐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국가가 만약에 진위계수가 0.37이다. B 국가는 0.349, C 국가가 0.21이다. 그러면은 진위계수를 통해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국가가 A고 그 다음에 B, C라는 비교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분배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해가지고 시험에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분위 분배는 보시기조차 하지 마세요. 아마 책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저자분이 모의고사를 내실 때 요거는 아마 내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나오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직각으로는 패단만 부정적인 의미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확인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리해 볼 것이 254페이지에 토지 정책의 의의라 그래서 밑에 목표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상 이제 257페이지 그까지 보지 마세요. 거기 전혀 안 보셔도 돼. 그 보충학습도 보충하지 마세요. 이건 중개사법에 논하는 건데 그 중개사법에 나온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책에 집어넣은 이유가 25회인가 27회인가 25회인가 한번 중개사법 내용이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한 6,000개 지문이 나왔어요. 6,000개 조금 부족하지만은 6,000개 지문이 그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언급한 것 중에 지문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고 2차를 같이 하시면 중개사법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257페이지에 보면은 정책 수단 바로 위에 시장 개입 방법에도 아까 우리가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있었죠. 그랑 대동소이한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거기 보면 토지용 규제라는 게 있는데 이 토지용 규제가 요즘에는 좀 애매모해요. 토지용 규제 내용이 직접이냐 간접이냐 어차피 학문적으로 보면은 정책상으로 방법은 직접하고 간접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토지용 규제를 집어넣은 사람이 출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집어넣은 것 같은데 토지용 규제 중에 이제 이것이 직접적인 성질이 강하고 간접적인 성질이 강한 게 있습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까 판서해드렸던 이제 직접과 간접만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책 수단이 되는데 정책 수단도 이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정책 수단에 대한 논리로서 이 부분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 기본소상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가 공법상에 나오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공법상에 나오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용도지역지구제가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공법상에 나오는 용도지역지는 거기서 해결해 주실 2차에서 해결해 주세요. 광범위한 거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확률이 매번 이제 빈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문제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크게 뭐 그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를 같이 하면 약간은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 도움되죠. 2차를 같이 하시면. 대신에 1차만 하신 분들은 뭐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용도지역지구가 과거에 학개론에 나왔던 내용들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나왔어요. 용도지역지를 실시했을 때 그 실시하는 이유, 목적이 나왔었고요. 시장에 실시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문제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잘 안 내고 목적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258페이지의 용도지역지 목적이 이제 방가로 2번에 나옵니다. 위에 이제 의의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목적이 다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동그라미 1번, 2번, 그리고 이제 나머지 3, 4, 5번도 결국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역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논리야. 1, 2번은 지금 같은 내용이니까
제국주를 왜 실시합니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정부가 시장 실패에 대한 논리를 논할 때 그 부의 외부국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으로 용도지역 실시한다 그랬죠. 그 용도지역주의 목적에 보면 그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논리 있죠. 부의 외부국가를 제거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다. 이 목적을 이거 꼭 알아두세요. 지역지구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공법 내용이 득세를 부린다 하더라도 요거는 꼭 차지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공법 내용이 안 나왔는데 28회 때는 그래도 요 내용은 나왔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를 제거하는 거? 부를 제거하는 거지. 부의 외부국가. 부가 제거되면은 그만큼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줄어들었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에 대한 이제 그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다 경제학적 논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는 부의부가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질적인 이용길에서 분산시켜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그 목적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도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지역주를 실시하는 이유가 토지 이용과 관련돼 가지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긴 합니다. 현 세대의 토지자 다 써버리면 후세대가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대 간의 토지 분배를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도 잠깐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제 서로 분산 떨어뜨려 놔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도모한다는 논리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반가로 3번에 용도 실시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질문이야. 옛날에 주로 나왔던 효과인데, 근데 효과가 어디에 미친 효과냐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땅의 토지 정책이에요. 땅의 용도를 지정하면은 정부는 이제 토지에 지정한 용도대로 토지 이용자들이 토지 정착물을 이용할 때 땅에 지정한 용도하고 이용이 부합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주거지역 지정한 용도에 맞춰서 거기 정착물 활동을 하라. 근데 정착물 중에서 저희와 밀접한 관계되는 게 주택시장이에요. 그래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뭐냐면 이제 주택시장을 이렇게 그려요. 주택 수요하고 이제 주택 공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주택 가격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돼 있겠죠. 근데 옛날에 이제 이 책에 나온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과거에 나왔었던 문제가 이런 그 A란 지역이 있다고 가정하시 바랍니다. 근데 A란 지역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 혼합된 지역이다라고 이제 했어요. A 지역. 기존의 용도가 주거 혼합 지역이야. 그러면 주거지 입장에서는 이 공업이라는 용도가 부의 외부국가를 유발시키는 이제 용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공업이라는 용도 지역을 없애보려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좌절좌절 하다가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투자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공업이라는 부의국가를 유발시킨 저 용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그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왠지 진입하기가 어렵죠. 근데 노력의 성과가 생겼네. 이 지역이 주거 전용 지역으로 바뀐 거야. 그럼 부를 유발시키는 공업이 뭐예요? 제거됐죠. 그럼 부가 제거된 거야. 제거되면 그만큼 위험도가 어떻게 돼요? 위험이 줄어들었죠. 줄어드니까 선호도가 어떻게 됐어? 선호도가 증가한 거죠. 선호도가 증가하니까 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볼 때 단기적인 측면하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단기적 선호도가 증가되면 이 지역에 이 지역 부동산 주택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선호도는 수요에 대해 미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바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가치가 상승하죠. 주택가치가 상승하면 초과이익이 발생한 거죠.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 보면 여기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수요가 증가됐더니 가치가 이제 상승해서 요만큼이 소비자들이 더 이익을 보는 거죠. 이렇게 초과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초과이익 누가 얻느냐는 거야.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얻는 거야. 이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를 사전적 독점자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용도가 우수하게 바뀌어가지고 이 가치가 상승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가치가 상승했는데 그동안에 주택가격이 30평짜리 1억짜리였는데 기존 용도에서 이 수요가 증가되기 1조가 돼버린 거야.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생이 역전돼 버리는 거죠. 그 초과액을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 용도 상태에서는 공급을 이만큼 했는데 수요가 이만큼 늘어났잖아. 그럼 기존 용도 상태에서는 지금 이 지역에 주택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건설회사들이 저 초과액이 발생했구나. 진입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됩니다. 근데 이 공급이 기존에 없었던 주택이 공급하는 거니까 신축하는 거죠. 근데 신축하려다 보면 생산비가 들어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생산 요소를 구매해야 되죠. 토지, 노동, 자본 같은 거. 생산비가 들어가죠.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생산비에 대한 가정이 있는 거야. 요거에 대한 가정이 뭐냐면은 책에 나온 게 이겁니다. 주택산업이 비용 일정산업이라면은. 일정산업이라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주택산업이 비용 증가산업이라면은 경제학으로는 주택 비용 감소 산업도 있지만 우리 시험은 비용 증가까지만 나왔어요. 그럼 비용 일정 산업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된 상태예요. 그럼 주택가 상승해서 공급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가치 상승의 원인은 수요 증가고 결과가 공급 증가예요. 그런데 공급을 늘리려다 보니까 생산비가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거야. 비용이 일정 산업이라는 뜻이죠. 그럼 어디까지 진입할까? 수요 증가했다는 주택가치 상승분만큼 공급을 늘린다는 뜻이니까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게 비용 일정 산업이야. 그러면 이제 내용상으로 이 지역의 주택 가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현상하면은 비용 일정 산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거 한번 그림 그리고 바로 지우도록 하겠어요. 지금 단기적인 사건은 동일합니다.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고 주택 가치가 상승해서 이만큼이 소비자의 초과액이 누른 걸 보고 공급을 늘리는데 기존의 주공 혼합적인 상태 주택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과 주거 전용의 상태의 생산비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을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수요 증가분하고 공급 증가분이 같다. 즉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치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죠. 원상태. 주택가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건 주택가치는 기존과 비할 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택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택 공급량은 기존보다 늘어났죠. 그래서 주택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 그러면은 요거를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에 요 내용을 서술을 해요. 기니까 제가 구두상 말씀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해내냐면은 용도주를 실시했어. 우수한 용도로 바뀌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산업이 출발합니다. 주택산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따로줘요. 가정을. 주택 일정 산업이라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장기야. 장기적으로 원래의 주택 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비용 일정 산업이 원래 주택 가치 수준이라는 것은 옛날 상태하고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양만 증가하더라는 거죠. 다시 주택 산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은 장기적으로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주택 산업의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뭘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상황은 동일한 자극이니까 똑같고요. 주택가치 상승한 걸 보고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급을 늘리는데 생산비가 들잖아요. 그럼 주거 전용적인 상태가 주공 혼합적인 상태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든다는 뜻이야. 생산비가. 그러면은 생산의 공급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생산업자들은 비용이 증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 비탄력적으로 돼. 그러면은 수요 증가된 주택 가치 상승분만큼 공급량을 못 늘린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수요 증가분하고 공급 증가분 비교해 봤더니 수요 증가분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증가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택 가치는 어떻게 될까? 기존보다 상승하게 될 것이고 양은 기존보다 증가하게 되는 요 내용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수요가 있고 주택시장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상태에서
다 수요공급의 원리예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자극은 동일하죠. 초과액을 보고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생산비가 기존보다 장난하게 늘어난 거예요. 벌써 땅값이 높아졌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 증가에 따른 그 초과액 이만큼이지만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 증가는 초과액 중에서 상당수가 비용 증가분으로 없어져요. 비용 증가분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럼 실질적으로 공급자들이 초과를 유발시키게 만드는 요인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증가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고요. 새로운 균형이니까 가격은 옛날보다 어때요? 높아졌고 양은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해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똑같아요. 용도주 실시에서 우수하게 그럼 주택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깔아줘요.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은 장기적으로 꼭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원래 주택 가치보다 높은 수준이야. 원래보다 높은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량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용도가 우수하게 바뀌었을 때 해당 지역에서는 비용 일정이든 증가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양은 다 증가하는 겁니다. 가격은 옛날로 복귀하느냐, 비용 일정, 옛날로 늘어나느냐, 비용 증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논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4번의 독점의 문제는 보지 마세요. 어차피 독점은 이제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다 가져간다는 논리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장기적 측면에 대한 논리 있죠. 동그라미 니은번하고 동그라미 디귿번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 비용 증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심화학습은 심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260페이지 또 심화학습이 맨 밑에 토지 적성평가 제도가 이것도 국토계획법에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게 등장을 해요. 저것만 보시면 돼. 그 토지 적성평가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게 어떤 땅을 개발할 용도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보존할 용도로 지정할 것이냐, 뭐 이해관계가 상충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제 그 두 가지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되는 이제 용도와 관계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다 해놓고 내용은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한 줄만 이건 줄을 쳐주시고 우리 토지 적성 평가 지침 있죠? 심화학습 보지 마세요. 전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역지구제를 이제 하나 했어요. 이렇게 하나 하고 제일 많이 나온 누적된 이제 문제가 용도 지역주제다. 다만 형식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적은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효율성 잊지 마시고 부의보가 제거 효과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이게 잘 안 내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 장난친 적은 22회 때 딱 한 번인가 있어요. 그 당시 주택산 비용 증가일 때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걸 감소라고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책의 261페이지 공영개발이라고 나옵니다. 공영개발은 뭐 책에 동그라미 1, 2, 3번 다 기출문제 나온 것만 설명했네요. 그런데 공영개발은 이제 아마 그 도시개발법인가? 거기 보면은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 보면은 거기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에 대한 논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영개발 자체 가지고 이거 읽을 게 없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책이 없는 거를 제가 잠깐 그 판서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공영개발을 논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공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을 공영개발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이야. 주로 이제 개발사업 시행 주체가 정부가 되는 거죠. 공적 주체. 요거랑 비교되는 게 이제 그 환지 개발이에요. 이 환지 개발은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환지 개발 방식은 이것도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죠. 토지 소유자가 참여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민간 개발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공영개발하고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는 점을 약간 말씀드릴 텐데, 이 공영개발에 대한 논리는 이제 공적 주체한 부동산 개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토지 취득 방식 가지고 구별하면은, 제가 이제 판서해드린 내용이죠. 토지 취득 방식으로 하면은 공영개발 방식은 그 수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용 방식 또는 이거를 이제 매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매수 방식으로 냈는데 요거를 정부가 매수하는 거죠. 땅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매수하는 방법이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수용 방식으로 요즘에 내더라고요. 그 수용 방식에 이제 이거 장점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은 이제 이렇게 수용 방식 토지 소유자 의사하고 무관하게 하다 보니까 수용 방식을 취하면은 이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요. 개발이 하는데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공영 개발에 대한 장점을 설명한 것은 환지 개발 방식에는 단점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환지 개발 방식을 이제 토지지수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환지 방식에 대한 개념은 우리 책에 보니까 부동산 개발론에 약간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지 방식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있죠. 개발 사업 개발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가 있어. 토지를 가지고 제공한 토지를 가지고 공공용지 및 개발 비용으로 쓰는 거야. 개발 방식,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채비지라 그럽니다. 이걸로 이제 토지를 가지고 공공 개발용에 쓰고, 이걸로 사용하고, 남는 토지 있죠. 남는 토지, 이거를 환지라 그러죠. 남는 토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거. 되돌려준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환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를 가지고 개발 사업 주체가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개발 비용으로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활용하고 이제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활용하는 이 토지를 채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는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준다. 그래서 이걸 환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되돌려줄 때 이거를 이제 되돌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되돌려주는 방식에 대한 논리를 보면은 면적식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식이 있다는 것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야. 면적식은 땅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평가식은 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어느 게 원칙인지는 뭐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환지 방식 설명하면서 되돌려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원소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황당하게 나온 적이 있었더라는 것이고, 구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권리 취득, 권리 소멸 여부를 따져봤더니, 이건 수용 방식이다 보니까 권리 소멸형이고, 이거는 권리 축소형이다라고 보시면 돼. 100평을 제공하면 나중에 돌려받는 거 한 50평 정도 돌려받는다, 이런 논리니까 간보라 그러죠. 간보. 줄어드는 거를 나머지 토지, 이거 간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한 문제가 옛날에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토지 정책의 역사를 보면은 환지 방식이 먼저 나왔어요. 환지 방식이. 그럼 환지 방식에 대한 논리 보면 지가 안정면에서 한번 볼까? 지가적인 면을 봤더니 이 환지 방식은 지가 상승을 초래한다. 지가 상승을 초래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가 상승이 아니라 상승이라는 단어가 부족해서 지가 앙등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이 일어나면 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이 개발 주변 지역까지 땅값이 들썩들썩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개발이 환수 면에서 볼까요? 개발 환수 기능을 이제 봤더니 환지 방식은 개발의 환수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약하다라고 알아두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지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또는 사업 주체에게 이거를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환지 방식이다 보니까 개발의 환수 기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 스프로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 도시 스프로이란 말은 확산되는 건데 난개발 현상을 말해요. 도시가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볼품없이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도시 스프로 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스프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계획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없을 때 난개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 개발할 때 난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환지 방식은 스프로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환지 방식은 단점, 이게 이제 이런 세 가지 면에서 단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를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 주시면 돼.
왜 그러냐? 땅 주인 때문에 그래요. 토지 소유자가 참여해요. 그리고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를 가지고 개발 비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계획을, 도시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이익단체로, 이익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요구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입김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스프롤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자들은 본인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거, 본인 땅 가지고 개발 사업하는 거니까 이 개발을 통한 이익을 본인들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유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도적으로 환제 방식 하다 보면은 투기를 막 유발시켜. 막 뭐 여론전 다 해가지고 땅 주인이 참여하면서 개발 지역 보면 주변 들썩들썩해서 투기를 심화시켜서 지가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지가 상승하면 그 혜택은 또 소유자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환제 방식은 다 토지 소유자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 소유자들을 주된 사업 주체에서 배제시켜야 돼. 그래서 나온 개발 방식이 그래서 수용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당신들 다 나가라는 거야. 너무 간섭이 심하다. 다 나가라. 그래서 나온 방식이 뭐다? 공용개발 방식인 수용 방식이 됩니다. 그럼 이거랑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환제방 지가 상승 초래하는 데 비해서 이거 무조건 지가 안정을 초래하죠. 지가 안정을 초래하고 이제 투기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 지역이 있으면은 개발 지역 안에는 이제 보상비가 다 내보내고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으로 보상비 주고서 공시지가로 고상비 주면서 내보내다 보니까 개발 지역은 지가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이 환수 기능이 매우 강해요. 원래 이제 토지 보상해주는 과정 중에 답이면 답으로 이제 보상해주기 때문에 개발이 환수가 강하고, 그리고 당신들은 다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환수 기능이 이제 환제 방식보다 강할 수밖에 없고, 스포르 현상이 이제 이게 방지가 돼요. 방지가 되는 이유가 소유자 내보냈으니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체계적인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론상으로 스포르 현상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환제방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나온 것이 공용일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일 방식에 문제점이 또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강제로 내보냈어요. 돈이 많이 들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있죠.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보상비 증가로. 대신에 정부 입장에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수용을 당하는 피수용자 간에는 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인 수용자와 이 피수용자 있죠. 피수용자 간에 이제 보상과 관련되는 보상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피해를 당한 피수용 토지 소유권을 상실당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게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시고 요것이 주로 시험에 나왔었죠. 단골이더라고요. 보상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더라. 그리고 보상비가 해당 지역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단점이 뭐냐면은 보상 주변 지역 있죠. 주변 지역에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 투기가 발생해. 주변 지역에 이선 보상이 받은 주변 지역 땅을 사다 보면 주변 땅값이 높아져서 주변 지역에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환제 방식은 개발 지역 주변에 다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환제 방식도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환제 방식으로 개발하자라고 참여하면은 소유자들 의견이 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으면은 이게 사업이 지연됩니다.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소지주 있죠? 소지주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지분대로 하다 보니까 대지주 의사대로 많이 의견이 좀 몰아가게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소지주 의견이 무시되고, 그 나중에 돌려받는 토지 간보라 그러는데, 간보율에 대한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내용이 환제 방식에 가지는 내용이죠. 여기다가 이제 가끔가다 나오는 공법상의 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은 이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과 3번만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2번에 보상에 대한 갈등이 설명이 되고 2번에는 돈이 많이 든다라는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도 그러고 그 3번에 그 개발의 환수 기능이 있는데 그럼 개발의 환수에 대해서는요. 거기 이제 그 뭐냐면은 세 줄까지 알아두시면 돼.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의그 사업을 시행한 자나 토지 소유자에 기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 이걸 개발이익이라고 보고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만 딱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개발 환수에 관한 법률 동그라미 1번 보면은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하더라라는 내용인데 요것도 가끔 가다가 나와요. 가끔 가다가 옛날처럼 자세하게 내진 않지만은 개발이 환수 제도에 대한 논리인데 요거는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발 사업을 시행했죠.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이야. 변경 등이죠. 지금 원인이 몇 가지로 제시되어 있냐? 두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두 가지 원인에서 정상지가 상승분. 정상지가 상승분은 문제가 안 되죠. 당연히 정상 상승분은 정상적인 그 규모 크기만큼 올라간 거니까. 근데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이야. 이 초과분이 이거를 개발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개발이익은 정상상 초과분이니까 해당 그 이익 보는 사람은 본인의 노력보다 더 가져간 거잖아요. 이거를 뭘로 보는 인식하냐? 불로소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이것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근데 정상지가 상승분은 이건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두 가지지. 개발이익 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누가? 개발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 됐잖아. 녹지 지역의 주거지로 변경이 돼 땅값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정부가 용도를 변경해줘도 땅값 상승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야. 요 사람한테 가져가는 이제 요 사람들한테 귀속되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개발이익으로 인식을 해서 불로소로 보고 사회적인 정의에서 환수하자라는 논리죠. 이렇게. 그래서 책에 나온 거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은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역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이 소유자, 사업 시행자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보고 그걸 환수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보통 한쪽 라인으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요 주문은 알아두시고. 근데 환수를 하려면은 정부가 근거가 있어야 돼. 이거 강제적으로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모든 것이 실정법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가져온다. 그러면 근거 대봐 하면은 뭐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이제 벌칙도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내용도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근거 법률을 만들었는데 근거 법률 차기 방금 읽어드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하더라.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에서 어떤 수단으로 이걸 환수하느냐. 그 박스 안에 보충 자료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환수합니다. 딱 세 가지 보시면 돼.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 정의, 법률상 개념 정의랑 그 근거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뭐로 환수한다? 개발 부담금. 그럼 개발 부담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직접이었어요? 간접이었었어요? 뭐였었죠? 그쵸. 이건 간접이었었지. 각종 부담금이니까. 요 정도만 보시고 빈도는 많지 않아요. 지금 세 가지 봤죠? 용도지역지구제, 공영개발을 환지개발과 비교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발이익에 대한 지문 하나 나오는 거를 살짝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62페이지 토지은행 제도가 있어요.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건 이제 지워버립니다. 토지은행 제도가 이제 신기하게 옛날에 보면은 토지은행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이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토지은행 제도가 이제 도입되기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으니까 근거 법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론적으로 책에 나온 것만 잠깐 했다가 토지은행 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토지정책 내용으로 토지은행 제도가 등장했는데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았고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 토지은행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토지은행을 한번 인터넷상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토지은행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다 그 들어가 보시면은 토지은행제를 소개하고 있는 란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토지은행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 그대로 지문 하나씩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28회 때 이걸 단독샷으로 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책은 그냥 책에 있는 거 시험에 기출문제 나온 걸 그대로 해놨네요. 토지은행 제도 약관에 대한 내용 잠깐 볼게요. 이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운영되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토지은행 제도 의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요게 토지은행 제 근거 법률이에요. 요거 하나 이제 줄을 쳐주시고요. 이거 근거에서 토지은행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 토지은행 제도에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은 거기 동그라미 이제 1번하고 2번이 우리 시험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 요걸 1번 가지고 체크하시면 돼. 그걸 좀 길게 쓴 것이 동그라미 2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은행 제도는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죠. 장래 토지 수요에 대응하는 거야. 장래 토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비축하는 제도야. 장래죠, 장래 토지 수요가 있을 걸 대비해서 미리 비축하는 이걸 토지은행 제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논리가 동그라미 1번은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3번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이제 줄을 쳐주시고 그럼 정부가 토지은행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책에 나와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했어요. LH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토지은행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정했어요.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인의 고유 업무가 있어요. 엄청난 우리나라 그 공룡이죠, 공룡. 옛날 주택공사랑 토지공사를 합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당신들이 토지은행제를 운영하라고 지정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기존의 업무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따로 합니다.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 처리 따로 해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하고 토지은행제도 홈페이지가 달라요. 그래서 예산도 따로 운영하고 그래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회계 처리를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올해는 그 단독을 냈을 때 황당하게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해요. 관리하는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그래서 황당하게 해냈어요. 이렇게 등등.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내용이 이제 그 동그라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옛날 기출문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만 보세요. 가만히 보시다 보면 내용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는 거니까. 그럼 토지은행제도 그럼 이제 그 법적인 측면 홈페이지에 나오는 약간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 제도를 운영하려면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이 이제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계획이 있고 그 시행계획이 있어요. 종합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토지 비축계획입니다. 토지 비축계획이라고 해볼까요? 3번. 토지 비축계획 종합계획. 이건 장기계획이고요. 이건 단기계획이야. 장래 비전을 설정하는데 이건 10년 단위이고요. 이건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하더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축했으니까 이거를 사업해야 되지. 비축 사업계획이 있어요. 토지 비축 사업계획. 요걸 가지고 가끔 시험에 냈었어요. 지문 하나씩 낼 때. 책에는 이 내용이 설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어차피 법률 규정 가지고 내는데 그 책에 보면 263페이지 법률 규정으로 이제 책에 나온 것은 낼 만한 게 없어요. 그 다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법조문은 지금 안 보셔도 되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는 걸 잠깐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비축 사업계획은 비축한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개발용하고 여기 시험에 나왔죠. 공공개발용 토지하고 그러면 수급조절용 토지가 있습니다. 수급조절용.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목적이 달라요. 취득, 비축, 취득 목적이 있는데 이 취득 목적이 이제 시험에 종종 나왔어요. 이것은 공공개발용은 뭐 하게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공공사업을 하게 한 거야. 장내 공공사업. 그래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원활한 수행, 원활한 추진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게 공공개발용이에요. 근데 수급조절은 수요와 공급이 시장이잖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시장을 조절하는 거야. 무슨 시장? 토지시장.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체인지하면 안 돼. 조문이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이런 목적으로 취득하려면은 취득 수단이 있습니다. 취득 수단은 공공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취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게 보상 절차가 들어가. 보상 절차가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 협의를 해요. 협의가 안 일어나면 강제로 보상하는 거 있죠? 수용 절차가 들어갑니다. LH한테 수용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두 가지는 아마 보상계획 공고 난 다음에 해야 돼. 다만 보상계획 공고 난 다음에 행정상 비용을 줄이고자, 보상계획 공고 나기 전에 하는 제도가 있어요. 매수청구 제도야. 여러분, 매수청구가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를 두 가지를 아셔야 돼. 매수청구 제도는 보상계획 공고 이전에 하는 겁니다. 책이 없어가지고 굳이 적어드려야 되네. 보상계획 공고 이전에 매수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매수청구가 완료됐어요. 만약 100필지가 만약에 이제 공공개발용 사업 지역으로, 구역으로 지정됐다. 100필지 중에서 만약에 30필지 소유자가 LH한테 와서, 아유, 내 땅 사가십시오. 하면은 30필지를 이제 매수 청구를 했으니까 매수를 해요. 그 나머지 70필지에 대해서 이제 보상 절차가 들어가면은 행정상의 이제 시간적이라는 비용적인 면에서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수급조절용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상 관련되는 급박한 절차는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하나가 선매가 있어요. 그 선매가 그래서 이제 시험 지문을 가끔 나옵니다. 선매가. 선매에 대한 부분도 공법 시간에 해주시면 돼요. 시구청장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급조절용은 이런 절차가 뭐가 있냐면은 취득수단으로 이거는 보상 절차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협의하죠. LH 직원이 가가지고 당신 땅이 우리가 이제 장래를 필요하다. 우리한테 팔아 주실래요? 그랬더니 내가 왜 팔어? 거절하면은 수용 절차가 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제 물건이 시장에 나왔다고 우선 매수 대상합니다. 선매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책에는 전혀 없지만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취득 대상 중에 농지도 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매립지도 돼. 매립지 취득 대상이 돼. 다음 매립지 하려면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 하에서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매립지도 그 취득 대상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취득했으니까 뭐 해요? 이거를 보유하고 있겠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 공급을 해줄 거야. 시험 문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으로 하나씩 언급이 됐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안 나왔죠? 홈페이지 나온 거 잠깐 볼까? 그 취득한 공급하는데 공급 대상이 있는데 아무한테나 공급하진 않고요. 공공개발용 취득한 건 개인한테 안 줘. 누구한테 준다? 공익사업 시행자한테 줘요. 이게 작년에 떠서 공익 시행자한테 주는데 주로 이제 주는 거 방식은 매각 형식하고 매각만 됩니다. 근데 이제 수급조절용은 누구한테 줄 수 있냐? 실수요자한테 줄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개인한테 줄 수 있어. 이때는 매각도 되고요. 임대도 돼. 둘 다 됩니다. 매각도 되고 임대도 되더라.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LH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있어. 그럼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를 이제 계획을 신청 그 정부한 LH한테 와가지고 당신 땅이 내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체계적인 토지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LH한테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체계적인 계획이 만약에 이게 괜찮다 그러면은 비축한 공급해 줄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부정적인 현상이 많이 방지가 돼. 수풀 현상 같은 건 방지되고 막 이래요. 직관정 도모하고 개발의 환수 기능도 뭐 좋은 말들이 다 나와. 이렇게. 그런데 이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이거를 원래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네. 원래 계획 이용하지 않고 이걸 바로 전매해버려. 팔아버리는 거야. 그 전대해버려. 남한테 임대 주는 거야. 이거 인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주의하시고. 그 전매 전대를 안 했는데, 신청할 때랑 그 신청하고 그 심사를 통해서 공급받은 시기가 좀 시간이 경과돼서 시장이 변했어. 시장이 변해서 계획대로 개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3년이 경과돼서 3년 경과도 LH는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환매입니다. 그래서 환매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라고 여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LH는 처음에 비축하고 공급해 줄 때부터 환매 조건부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 계획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다시 대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시 가져왔을 때 그 사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전부 다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시험에 이제 이 개념하고 작년에 이제 여기에 나왔었고 LH 설치된 걸 아느냐 물어봤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가끔 나왔어요. 여기 공공개발용 수급자로 구분되는 걸 아느냐 해놓고 두 가지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언급이 됐다라는 거죠. 책이 없어서 이거는 모의고사 같은데 지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4가지 논했어요. 용도지역지하고 개발이 환수하고 그 공영개발을 했죠. 환지 방식과 비교해서. 그리고 이제 토지은행 이제 작년에 한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체계등은 전혀 공부할 필요 없고 이제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264페이지에 보면 토지 공개념 제도가 있는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오늘 택지 소양 법률도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걸 왜 있지? 그거 보지 마세요. 그 토지 공개념 제도하고 택지 소양하는 법률 다 안 보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토지 정책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이렇게. 상당히 이제 흩어져 있고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극단적인 경우는 만약에 100점 맞을 필요가 없고 난 80점 정도를 상한선으로 해서 70점에서 80점 사이를 적정한 점수를 구성하겠다 그러면은 토지정책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되고 기출문제집에 나온 토지정책 내용만 이제 지문으로 이제 암기하시고 약간 이해하시면서 시험장 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토지정책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2가지 주제가 있어요. 부동산 정책 중에 주택 정책이 있고 조세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266부터 이제 주택 정책의 핵심이 나오는데 주택 정책은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인지 이걸 다음 시간에 제 20강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강의 주제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토지 정책이다. 공법적인 성질이 강하지만 학계론 수준에서는 말씀드린 판서해드리고 말씀드린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해주시고 그 안에서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